2025년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11시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든볼 2회 스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గిం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자, 먼저 축하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리버풀 우승. 네. 감사합니다. 5년 만이죠? 5년 만이죠. 네. 살면서 두 번째 이제 리그 우승을 좀 보고. 정민이가 얘기했던 게 기억나네요. 살두강. 살면서 두 번 강등. 저희는 살두우입니다. 예. 살두 리그 우승. 예, 너무 좀 값지고 뜻깊고. 난 처음에 오랜만에 정민이를 만났는데 살두강이라는 거 무슨 소리야 봤더니 살면서 두 번 강등이라고 하네. 보기 힘들죠? 쉽지 않죠. 근데 왜냐하면 그 정도 강등당하면 못 올라오기 마련인데 뉴캐슬은 바로 올라오니까. 그렇지. 한 시즌 만에 바로 올라와서 지금 또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고. 뭐 우리가 리버풀 관련해서는 아마 따로 콘텐츠를 뭐 뽑겠지만 추후에 시즌이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도 이번 시즌 리버풀 우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리버풀이 꽤 오래 구력을 가진 분들도 리그 우승은 너무 클럽 대 우승 기준으로도 예전이기 때문에 실제 그걸 라이브로 본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2019-20 시즌에 하기 전까지 3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우승이 없었던 거죠. 아마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 우승을 보신 분이 계셔도 정말 극히 드물 거예요. 되게 드물 거예요. 그 당시 혹시 영국에 계셨거나 맞아요. 뭔가 일 때문에 잠깐 영국에 나가 계셔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리버풀을 일찍 접하신 분이 있긴 분명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정말, 많지 않아. 정말 적을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 2019-20 시즌이 저처럼 처음으로 이제 리버풀의 우승을 좀 본 세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우승인데 사실 리그 우승은 아직도 저는 좀 믿기지 않는 점들이 많아요. 왜냐면 첫 번째 우승을 할 때도 사실 약간 실감이 안 났는데 그 전까지 리그 우승을 코앞에 두고 리버풀이 미끄러진 적이 되게 많았죠. 뭐 0809 시즌도 그렇고 1314 시즌도 그렇고 뭐 1819 시즌도 직전 시즌도 그랬고 그래서 뭔가 리그 우승을 한다는 게 사실 지금도 좋긴 좋은데 뭔가 실감이 안 나요. 정말 우리가 리그 우승을 한 건가? 그 어려운 일을? 이번에도 좀 실감 나지 않나 그래도? 아니면 제가 실시간으로 그거 못 보고 있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비염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몸 상태가 최악이에요. 꽃가루 알러지가 겹쳐서. 저도 지금 형도 힘드시죠?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와, 저 오늘 자는데 누가 손가락으로 제 이거 코를 막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요즘에 또 환절기기도 하고 저는 한 1, 2주 전에 되게 고생했는데 감기나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실감이 안 나는 걸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비염이 나면 실감이 난다. 네, 빨리 건강해져야 되는데. 조원이 형도 건강 꼭 회복하시고. 어쨌든 그냥 이렇게 저의 행복을. 그럼요. 저보다도 일단 먼저 위청님의 건강을 지키는 우선이니까. 근데 무엇보다 기쁩니다. 일단 너무 기쁘고 뭔가 정말 큰 하나의 대업을 달성한 느낌이 정말 제대로 들어서 그건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죠. 리버풀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만약에 지금 두 번 이렇게 쿡쿡 찔러서 우승하지 않았으면 제가 기억하는 게 2000년대 중반 정도? 그 다음에 2010년대에 들어서 세리에아가 인텔의 5연패 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패를 했었는데 리버풀이 두 번 우승하지 않았다면 사실 프리미어리그도 맨시티가 어마어마한 독주를 했을 겁니다. 일단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맨시티가 처음으로 4시즌 연속 우승의 사례를 달성하기도 했었고 퍼기의 맨유가 3연패는 한 적이 있었지만 4연패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중간에 딱 그 찍혀있는 맨시티가 아닌 유일한 팀이 리버풀이죠. 네. 그게 2019-20 시즌의 사례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맨시티하고 정말 약간 한 10년 주기의 라이벌 같은 느낌으로 진짜 최근 10년 동안의 시즌들에서는 정말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펼쳐왔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라고 한다면 캐러거와 함께 방송을 하는 게리 네빌이 반농 반진으로 리버풀에 대한 조롱. 왜냐하면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영광의 시대를 함께 했었던 게 게리 네빌이니까. 원래 그것도 라이벌 관계니까. 둘이 또 재밌게 그런 걸 푸는데 어제 우승을 보고는 이제 잉글랜드 최고의 클럽은 단연 리버풀이다.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리그 우승이 맨유랑 동률이 됐어요. 근데 유럽 대항전은 사실 굉장히 리버풀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6번이 크죠. 맞아요. 그러면 리그 우승도 그렇고 유럽 대항전도 그렇고 리버풀은 이제 명실상부한 잉글랜드 최고 클럽이 어디냐라고 하면 리버풀이라고 얘기하는 게 틀림이 없죠. 일단 너무 게리 네빌의 극찬에 너무 감사함을 표하고 싶고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러다가 맨유가 또 잘 나가고 리버풀이 고꾸라지는 시기는 분명 올 겁니다. 그럼 이제 게리 네빌은 조롱하겠죠. 그럼 이제 캐러거가 역으로 그런 얘기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든 저렇든 오늘은 우승한 다음 날이고 그거 자체를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서 즐기는 거. 이런 이야기도 너무 좋죠. 리버풀 잉글랜드 대표팀이다. 아주 좋은 이야기죠. 진짜. 뭐 그리고 제라드나 스크텔 그다음에
티아고 알칸타라 뭐 조금 나갈 때는 굉장히 좀 애매한 감이 있었습니다. 수아레즈 이런 선수들도 리버풀 우승을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최근에 그 이제 뭐 요거는 SL에서 할 얘기긴 합니다만 그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팬분들이 가장 힘들어할 네, 겁니다. 팬들이 네. 중간에서 껴있는 상태인데 이 고거에 약간 대비되게 펩은 FA컵 결승 진출과 함께 한 인터뷰에서도 그것보다 먼저 리버풀의 우승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사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 그 남한테 예의를 갖추는 게 남을 올려주는 것 같지만 본인이 올라가는 거다. 그렇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펩은 이러면 이제 더 사람들이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진짜 멋있죠. 네. 그리고 사실 리버풀하고 항상 경기할 때마다 그 위르겐 클롭하고 만날 때마다 하이파이브 이렇게 슬램덩크처럼 이렇게 하고. 둘의 라이벌리가 네. 뭐 되게 막 부여잡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선의의 경쟁 구도가 있었잖아요. 서로를 되게 좋아하면서도 존중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인터뷰 때 보면 서로의 축구에 대한 어떤 매력 포인트를 얘기해주고 네. 상대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리버풀과의 라이벌리를 되게 좀 즐거워하는 물론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좀 괴로웠겠죠. 경기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럼 이제 또 얼굴 뜨고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뭔가 그 과정들을 되게 잘 받아들이고 즐겼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펩이라서 이번 인터뷰는 진짜 그것도 펩과를 두려야하기 때문에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리버풀 팬들도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운 시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지만 뭐 그래도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팀이다라는 걸 보여준 게 저는 의미가 크다고 그죠. 봐요. 이전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리그 우승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좀 다시 한번 리그 우승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강팀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 팬들이 굉장히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리버풀 팬들이 리그 우승을 못할 때도 우리나라에 팬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근데 이제 리그 우승까지 했고 슬롯이 와서 다시 한번 내년에 뭐 챔스나 여러 가지 유럽 대항전을 도전할 수 있는 팀 또 이번에도 가깝게 가긴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게리 네빌이 말한 것처럼 모든 걸 다 가진 팀이 그죠? 아닌가. 이제 잉글랜드의 1번 클럽은 네. 리버풀이다. 그 형이랑 저랑 이제 형이 처음 막 중계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저도 해축을 처음 접했을 때, 그때가 이제 리버풀이 제라드 홀리에 감독이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리버풀은 굉장히 오랫동안 약간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인 클럽이었어요. 침체돼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순간도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지고 그래서 약간 비웃음의 대상이라거나 그 다음에 에이스였던 선수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라거나 그래서 되게 리버풀 팬들이 아마 고생했던 시절이 긴데 그거를 끊어낸 게 클롭이고 그리고 리그 우승 챔스 우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슬롯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고생할 텐데 근데 그거를 보란 듯이 우승으로 바로 첫 시즌 만에 이걸 했기 때문에 어제 전체적으로 리버풀 팬들 분위기를 보니까 클럽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 가장 제가 감동받았던 거는 오히려 아르네 슬롯이 위르겐 클롭을 연호하면서 네. 클롭 응원가를 불러준. 이게 진짜 서사가 완벽하거든요. 그쵸. 처음에 이제 클롭에서 슬롯으로 넘어갈 때는 위르겐 클롭이 떠나갈 때 아르네 슬롯 하면서 그 맞아요. 응원가를 만들어줬었는데 네. 위르겐 클롭이 오히려 이제 아르네 슬롯이 리그 우승을 한 다음에는 이전 감독이었던 위르겐 클롭에 대한 예우를 좀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 최고의 한 시즌 아닙니까 진짜? 지난 시즌 말부터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그렇지. 그 서사가 서사가. 어떻게든 우리에겐 정신적인 지주인 클롭 감독을 좀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슬롯 감독도 그 덕에 호감을 더 얻었을 것이고 뭐 저도 당연히 호감을 많이 얻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정이 더 깊어졌고요. 중요할 때 역시 잊어서는 안 된 인물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는 점에서 지금 리버풀의 서사는 가히 완벽하다. 저는 그 예전에 네. 히든볼 형이랑 둘이 했을 때였나? 아니면 그때 우리가 약간 그 대학생 알바처럼 있었을 때 누군지 기억하죠? 2명 있었었잖아. 네네네. 그때였나? 형이 제라드와 램파드를 얘기하면서 제라드에게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라드가 중거리 슛을 쏘는 거랑 램파드가 중거리 득점을 하는 건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리버풀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주원이 형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제라드가 중거리슛 차기 전에 항상 뭔가 스토리가 그려져 있다. 그래. 서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뭔가 짠한 것도 있고. 짠하게 크죠. 사실 되게 커. 이제 제라드와 램파드의 느낌은 램파드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되게 이제 뭐 슛을 하나 때려도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니까 미사일 그냥 아무거나 빵빵 쏘는 느낌인데 터져도 돼. 그리고 괜찮아. 비공자 같은 세련되고 것도 있어. 귀족적인 분위기가 맞아요. 있어. 네. 근데 제라드는 뭔가 좀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담은 약간 나로 발사. 그런 느낌. 제발. 약간 그런 느낌이 난다. 뭔가 선수 입장에 땅 밑에서 이렇게 땅 파면서 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 정도로 사실- 서사를 막 이겨내고 온 사람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스토리의 완성이라고 보는데 저는 제라드가 더더욱 사람들 마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건
우승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리버풀의 심장 같은 선수인데 결과적으로 리그 우승을 못했어요. 사실 비슷한 선수가 또 도르트문트의 마르코 로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지. 뭔가 물론 이제 사실 그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괴로운 일이죠.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네. 보는 팬들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직도 제라드가 리그 우승을 못했다라는 게 너무 아쉽거든요. 만약에 리그 우승을 했으면 나는 제라드가 위대한 선수이면서 조금은 휘발이 빨리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 뭔가 좀 돌덩이 하나 있는 것 마냥. 왜냐면 이게 미련이 남아 있으니까. 제라드가 우승을 해도 충분히 이제 마음에 남을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어떻게 우승을 하냐면 제라드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리버풀이 우승을 하면서 우승에 가깝게 간 적이 한 번밖에 없죠. 아니요, 한 번은 아니에요. 0809 1314. 제라드가 있는 제라드가 있을 때 두 번. 그때 번? 위고 노리치가 1314야. 그다음에 0809는 어느 정도 근데 였죠? 0809도 그때 그 제토 때. 알론소 있고 그때. 빌라전 때 마케다 골 아니었어요. 그 아르샤빈 리버풀 맞아요. 4대4 이런 경기들. 그 두 번 정도. 그 뒤에 클럽은 우승할 뻔한 게 많이 있었지만 그 전에 두 번 정도 기억나. 그러니까 이제 제라드가 우승하기까지 그러니까 우승에다 은퇴하기 직전까지 그런 게 좀 더 있었으면 마지막에 우승 딱 하고 했으면 완전 내리 남았죠. 그렇지. 네. 너무 이제 침체기가 약간 길었고. 그리고 네. 뭐 근데 자주 제가 얘기하지만 리버풀이 암흑기를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라드 그다음 클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선수 없으면 팀 무너져. 그렇죠. 리버풀 지금은 FSG랑 존 헨리 같은 그 구단주가 의견이 좀 다르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너무 짜다. 근데 그 전에 질레테닉스 있었을 때 제가 예전에 봤었던 뉴스 기사는 리버풀 이러다가 팀 분해된다. 네. 진짜 위험했었거든요. 파산 얘기 나왔죠. 파산이었어요, 정말. 네, 한 2010년인가 그때 나왔었죠. 제가 그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지금 리버풀의 위상을 생각하면 진짜 클럽의 흥망성쇠가 그 사이에 많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독과 감독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대한 서사관계. 그렇지. 저는 이렇게 전임 감독이 후임 감독을 챙기고 후임 감독이 전임 감독을 생각하는 팀은 요즘 있나요? 전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없죠. 정말 없죠. 감독이 수도 없이 많이 바뀌고 몰라요. 만약 예를 들어 아르테타가 무슨 우승을 해. 그러면 난 벵거 얘기는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꺼내야죠. 그리고 근데 맨유는 지금 그 얘기를 퍼기를 얘기하기에는 그 사이에 감독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첼시도 수도 없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요즘엔 장기 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감독 간에 너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진 그런 끈끈한 관계가 느껴진 게 저는 너무 좀 기뻤고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왜 위리겐 클롭을 우승 세레모니 때 리버풀이 이렇게 챙겨주냐. 심지어 많은 리버풀 팬들이 저도 그랬지만 클롭이 안필드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지. 물론 지금 사실 라이프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위리겐 클롭은 어쨌든 그쪽을 네.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저도 클롭 감독이 진짜 안필드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클롭을 챙기냐. 선수단이 클롭 감독일 때랑 지금 슬롯 감독일 때랑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그치. 키에사는 약간 키에사 우승컵 개꿀이다. 따긴 땄어요. 개꿀이지. 아니 그 키에사 리버풀에서 뭐 피쉬앤칩스만 먹어요? 왜 이렇게 후덕해진 거야? 그니까요. 살이 많이 찐 것 같아. 그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자기 관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 보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뭐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키에사의 영입은 그냥 키에사 향 첨가다. 네, 그 이제 뭐 키에사 칩 해가지고 0.0006% 함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 감귤 주스 그런 거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건 그냥 영입향 첨가다. 사실 영입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리버풀은 사실상 영입 없이 이번 이적 시장을 보냈고, 그지 없었어. 기존 스쿼드가 쭉 이어졌는데 똑같은 스쿼드를 보유하면서 슬롯이 클롭과 다르게 가져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왜 클롭을 챙기냐? 이 선수단이 위닝 멘탈리티를 갖게 한 거는 슬롯이 아니고 클롭입니다. 그리고 선수들끼리의 끈끈함, 극적으로 위기가 왔음에도 그걸 마지막에 뒤집어내는 결정적인 순간들, 이런 위닝 멘탈리티는 이미 클롭 감독일 때부터 선수들끼리 끈끈한 관계가 맺어졌고 또 그들이 어느 정도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새 감독이 와도 충분히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고, 네. 아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슬롯 감독도 첫 시즌 때 구단도 그렇지만 뭔가 선수를 확 바꾸기보다는 일단 그대로 유지해서 가기를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 우승에 대해서는 우승을 이룬 거는 슬롯 감독이 맞지만 그 틀을 만들어준 위리겐 클롭의 어떤 가치와 그 노력과 어떤 존재감을 꼭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같이 언급돼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2010, 8년 형이랑 한참 방송 많이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채팅창을 관리할 때 여전히 나왔던 단어가
리중딱이었습니다. 리중딱 이제 나오지도 않아. 아예 이제 나와도 별 타격도 없어요. 타격도 없을 뿐더러 나오지조차도 않아요. 네. 누가 리버풀한테 그런 얘기를 사실 합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해주고 처음 볼 때 막 사람들이 로또풀이라는 얘기도 로또풀 있었지. 했었고요. 뭐 그다음에 제라드도 별명 제로또였어. 제로 제로또 슛 막 이거 있었어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약간 좀 조롱의 이 밈이나 이런 거는 진작에 사라진 지 오래됐고 아까 게리 네빌 맨유 레전드인 게리 네빌이 얘기했다? 저는 이거는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당분간은 잉글랜드에서 넘버원 클럽이라고 하면 당연히 역사 전통 우승컵 다 이건 리버풀이 가져간다. 그리고 전 그때 안필드 갔다 왔잖아요. 왜 사람들이 안필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왜 리버풀 선수들이 안필드에서 힘을 받는지 그리고 왜 리버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안필드 한 번만 갔다 오면 끝난다. 정말 그 다른 구장에서는 낼 수 없는 분위기가 뭐 제가 타국의 구단들 잉글랜드 기준으로 가본 적은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아스날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어떤 헤리티지가 있는 구장은 아니니까. 사실 심지어 안필드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저는 이번 우승 세레모니 앞두고 저는 사실 안필드가 무서웠어요. 우리 안필드 팬들이 무서웠어요. 혹시 사고 날까봐. 사고 날까봐. 왜냐면 이게 5년 전 우승은 아예 관중이 없는 무관중이었죠. 상태에서 확정과 우승 세레모니를 다 했는데 이번에 관중이 있는 상태고 그들은 35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물론 35년 동안 그 사이에 이제 이후에 태어나셔서 생애 처음으로 리버풀 우승을 보신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현재에서도. 근데 그분들이 막 뭔가 난동을 피우거나 괜히 소란 한번 일어나면은 어쩔까라는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리버풀 팬들도 아마 현지 팬들을 좀 걱정했을 거예요. 너무 좀 이게 이미지 나빠질 수 있으니까 너무 좀 난동 부리지 마라. 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우승 세레모니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차분하게. 평화로고 뭐 신나게. 네. 거기에 이제 에버튼 팬이 약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청염을 첨가했다고. 홍염 말고 약간 이제 그 홍염이라고 팔았는데 일부러 에버튼색을 팔았대. 예. 뭐 그건 재미삼아. 예, 그런 이야기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좀 뭔가 선수들이나 팬들의 어떤 제스처나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나온 점. 거기서도 저는 이번 안필드도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기록들을 보면 슬롯은 프리미어리그 우승한 최초의 네덜란드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임하자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한 역대 5번째 감독인데 무리뉴가 0405 때 부임하자마자 바로 우승을 했었고 안첼로티 이것도 첼시예요. 그렇죠. 이때 맨유 3연패를 끊었고 0910 시즌에 첼시였죠. 콘테도 첼시입니다. 이런 거 117. 보면 첼시가 감독을 잘 바꿔서 잘 데리고 오는 거야. 로만의 위험이죠. 네. 그리고 펠레그리니의 맨시티가 있었고 반다이크가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주장 중 최초의 네덜란드 선수고요. 네덜란드가 생각보다 기록이 최초가 많네요. 네, 이건 뭐 주장이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최초의 헝가리인 프리미어리그 우승자 소보슬라이, 최초의 그리스인 프리미어리그 우승자 치미카스, 그다음에 리버풀 역대 최초 아르헨티나인 우승 어제 득점을 했던 맥칼리스터, 그리고 누네스랑 조타는 우루과이, 포르투갈, 리버풀 역대 최초의 우승 선수고요. 물론 뭐 누네스는 조타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뭐 우승 선수에는 그 기록이 남으니까. 뭐 남긴 남죠. 그리고 그 브랜트포드전이었죠. 누네스가 극장 골을 넣었던.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구원이 있어요. 네. 맞아요. 우승하니까 우승하면 다 좋아 보이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있어요. 나 처음 들어본다. 희철이 입에서. 자. 네. 뭐 80원에 팔라고 하지 않았나요? 선수 거치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긴 판다. 네, 오늘은 좋은 얘기하고 즐깁시다. 그렇다면 아놀드에게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좋은 얘기. 어제 아놀드 기분 좋아 보이던데? 기분을 공헌했잖아. 좋아야죠. 네? 아놀드도 공헌했잖아요. 공헌은 했죠. 레스터전의 골처럼.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뭐 재계약 도장 안 찍으면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네. 오늘은 좋은 얘기. 내일부터 현실로 돌아가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대단했던 거는 모 살라인데 이 살라가 많이 그 선수들이 밀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30, 20까지 달성을 하는데 2골 2개 도움 남았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골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시스트가 이게 동료들이 뱉으면 이게 문제 있는 거라 어시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스포츠의 팀들이 다 해당되지만 사실 우승하고 난 다음의 경기들이 생각보다 되게 왜냐하면 당장 파리 생제르맹도 니스전이나 랑뜨전 보면 이게 우승하고 나면 분위기가 아무리 사람 마음이 그러려고 하더라도 이게 산만해지니까.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끝까지 집중해야지. 좀 잘해보자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아마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 1년 동안 되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살라가 만약에 도움을 20개를 넘긴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일이죠. 지금으로서는 저는 조금 아직은 불안해요. 20개를 넘길 확률에 대해서는. 외국인 공격수 최다골이 이전에 앙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갈아치운 게 아구에로였습니다. 근데 그걸 또 살라가 기록을 경신을 했기 때문에 살라는 뭐 명실상부한 제가 봤을 때
앙리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킹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뭐 아자리였다거나 아니면 뭐 케빈 더브라이너도 충분히 붙을 만하고. 근데 포워드라는 개념에서는 그 다음은 저는 살라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최고의 극찬입니다. 그 어제 그거 있었잖아요. 브라가이랑 하비 엘리엇이랑. 네. 그때 엘리엇이 이렇게 히샬리송이랑 그러면서 그 욕했나 봐. 뭐 손가락 어쩌고저쩌고 했어. 밥새끼 약간 그랬나 봐. 그래갖고 이제 둘이 약간 좀 신경전도 있었고 그런 후일담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 하비엘리 되게 깡있더라 미는 거 보니까. 깡가가 있어. 네. 근데 히샬에서 다시 대응했으면 큰 싸움 날 뻔했는데. 근데 서로 잘 뜯어 말렸어. 리버풀 입장에서도 우승하는 판에 네. 굳이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리버풀 좋은 얘기할 때 살짝은 껴야 되니까. 자, 토트넘 구단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19패. 그리고 웨스트햄 원정, 수정궁, 빌라, 브라이튼 4경기 남은 걸로 봤을 때 이 4경기 전패도 가능하다. 펠리스가 최근에 기세가 많이 좋고요. 예. 아스톤 빌라 아마 이 시점까지 그 유럽 대항전 경쟁을 할 챔스 가능성이 티켓 크죠. 경쟁을 해서 무조건 달려들 거예요. 네, 브라이튼 이번에 발레바 골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발레바 좋아요. 네, 공격적인 팀이고 수비는 좀 요즘에 불안함이 있지만 브라이튼 공격이 잘하고 있거든요. 토트넘은 반대로 리그에서 실점이 좀 많죠 요즘에. 그죠? 이것 또한 역시 쉬운 승부는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오늘 토트넘 얘기하기에는 리버풀의 좋은 경산날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봤던 토트넘의 경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런던에 6만 석짜리 구장을 가진 팀의 경기라고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그걸 경기라고 하냐? 아무리 리버풀이 좋은 팀이고 우승 직전에 그걸 한다 하더라도 실점하는 장면들 보면 뭔 생각인지 모르겠고 이거 어제 형이 얘기했지만 유로파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패배하면 나는 선수들한테 영향 무조건 간다고 봐요. 그렇지, 영향 있죠. 우리 팀 왜 이 모양이야? 이 생각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너무 안 좋은 패배였다고. 실점하는 봅니다. 장면을 봤을 때 대응하는 모습도 별로 좋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진짜 나는 K리그라도 이런 식으로 경기했으면 제가 이제 뭐 히드풋볼 K를 이제 맨날 매주 녹화하잖아요. 네. 쓴소리 했을 것 같아요. 욕해야 돼요. 네, 이건 욕 먹어야 돼. 진짜 K리그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경기를?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긋지긋합니다 토트넘. 이거 완전 내년에 유럽하든 뭐든 그 결과 상관없이 무조건 체질 개선해야 돼요. 저는 좀 어제 경기 보고 나서 사실 소니를 보면서 토트넘을 10년 정도를 팔로우를 한 그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단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이전이랑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토트넘이랑 구단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런 그게 있는데 피터 형처럼 내가 생각하는 난 분원던 주민은 아니니까. 근데 내 느낌에 오늘 새벽 경기 보니까 약간 원래 좋아했던 팬들도 좀 정뚝떨 모먼트인 것 맞아. 같아. 뭐야 이게? 이게 팀이야? 토트넘 경기들이 매번 그래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되게 좀 나름 얘들이 되게 물렁물렁한 팀이다라는 것까지는 없었어요. 토트넘이 사실. 맞아. 활동성도 있고 나름 애들이 열심히 하는데 안 돼서 문제였지. 그치? 애들이 빡빡하게 뛰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저도 달려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어. 그것도 없어 이제. 이거 5대1이라면 저는 만약에 그래도 유로파 리그를 생각을 한다면 우승은 확정 지을 수 있죠. 무승부만 해도 우승 확정이었으니까. 그래도 달려들거나 뭔가 단단하게 해서 우리가 유로파 우승에 대해서는 지금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다 포기해서 얘네 뭐 강등됐나? 거의 이 느낌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괜찮아 이 경기 내팽개 치고 유로파 집중하면 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도 것이지. 정도가 있죠. 그 흐름이 갑자기 다음 경기에서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집중해야지 이렇게 뿅! 나온다고? 잘 그거는 안 돼요. 이게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카라바오컵 준결승에서 어쨌든 리버풀에게 덜미를 잡혔던 토트넘이 그죠. 서력을 하기 위해서 더 달려들었어야죠. 그럼. 팬들도 얼마나 이게 그 패배가 있기 때문에 기억에 네. 선수들이 더 이걸 좀 갚아주는 그런 모습을 유로파랑 별개로 좀 보여주길 바랬을 거예요. 누가 안필드에서 이기라 그랬냐고. 열심히 알아요. 그렇지. 그거 바라지도 않아. 질 수 있죠. 리버풀이니까. 3대1 근데 4대1, 5대1 나오면서 그래도 공격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카운터를 맞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수수방관이었어. 그냥 숭숭숭 뚫리잖아. 이거는 저는 진짜 문제 있는 감독을 지금 계속 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리버풀 우승은 다시 한번 리버풀 팬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관련된 콘텐츠는 시즌 말미에 또 한번 팀들마다 정리를 할 테지만 그 전에도 리버풀 우승과 관련된 이야기는 더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막간에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게 히든풋볼 이거 아디다스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짝퉁아니 이거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네, 진짜고 네. 이거 바지까지 오늘은 제가 바지를 안 입었는데 상하이 세트로 굉장히 저렴한 2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물 색감이 미쳤습니다. 네, 히든풋볼. 예. 조금 창피할 수 있지만 괜찮아요. 그 순간만 넘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 형철이는 리버풀 우승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 경기를 중계하느라. 그렇죠. 자, 패배 맨시티가 후반부에 그래도 다시 발동이 좀 걸려서 FA컵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지금 몇 년째 결승에 진출을 하고 있고 원래 FA컵 하면 사실 솔직히 좀 이런 얘기 좀 짜칠지 모르겠지만 아스날이거든요. FA컵은 아스날이 최다 우승팀이에요. 진짜 많은 최다 우승팀이니까. 근데 지금 맨시티가 강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상대가 수정궁이면 단판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맨시티가 정배죠. 그렇죠. 네. 일단은 펩 가르디올라가 리그 우승을 축하해줬듯이 저도 맨체스터 시티 네. 결승 진출은 너무 좀 축하하는 입장이고 졸라 훈훈하네. 아 그럼요. 오늘은 다 좋은 날 아닙니까? 이런 날은 다 이렇게 주고받고 뭐 저희한테 받았으면 드리는 것도 있어야죠. 파리 생제르맹 죽여버린다. 갑자기 급발진이야 이 개새끼야. 자, 챔스의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내일 모레죠. 예. 48시간 정도 남았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인테르 바르셀로나 누가 이기든 우리는 좋습니다. 네. 왜? 두 형 중에 한 명은 지니까요. 일단 1차전 2대2 어떻습니까? 아, 좋죠. 네. 치고받고 이러면서 2차전 존나 기대되게 만드는. 네. 아, 시기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찬우 진짜. 형 돌아버릴 거거든요. 로마한테 졌어요. 예. 어쨌든 그 경기 자체는 말씀 좀 해주신 것처럼 맨시티가 일단 3년 연속 FA컵 결승 진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준결승에 오른 게 7시즌 연속으로 준결승에 올랐어요. 이게 대단하지 않나요? 그 뉴 웸블리 스타디움이 2006년쯤에 개장을 했잖아요. 이번에 결승까지 가면서 맨체스터 시티가 뉴 웸블리 스타디움에만 지금 31번째 간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갔네. 어떤 이 체감이 좀 확 되죠. 그만큼 이제 FA컵, 뭐 카라바오컵 얼마나 많은 대회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재미를 받는지 느끼게 하는데 사실 경기는 노팅엄이 제 생각보다 좀 어이탔어요. 근데 우리가 열어놓고 봤잖아. 그땐 제대로 못 보고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노팅엄은 얼탄 건 있지만 좀 짜증은 나겠더라고. 왜냐면 골대를 너무 많이 맞췄어. 그건 있어요. 근데 초반에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가 일단 초반부터 점유를 하고 리코 루이스한테 너무 일찍 먹혔어. 전반이 슈팅을 하나도 안 내주고 맨시티의 일방적인 페이스로 그치. 넘어갔거든요. 그걸 먼저 일단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형철이가 자주 얘기했지만 노팅엄 같은 팀은 무실점 시간 늘려야 됩니다. 맞아요. 선제 득점하는 순간 노팅엄이 감이 나오는데 선제 실점하면 이게 노팅엄이 네. 꼬여. 왜냐면 노팅엄이 91년 이후로 오랜만에 FA컵 준결승에 올라서 네. 34,000석을 이제 노팅엄 팬들에게 판매를 했는데 판매하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매진됐대요. 추가 판매분도 내자마자 바로 매진. 네. 그래서 노팅엄 팬들이 정말 웸블리를 반쪽을 가득 채운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노팅엄이 힘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선수들이 초반에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평소처럼 짜임새 있는 수비를 하기보다는 어설프게 압박을 나갔다가 미드필더 라인 정비 안 되면서 계속 맨체스터 시티에게 전진을 허용하고 그러다가 흐름을 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맨시티 입장에서 잘한 선수들 미드필더가 진짜 잘했습니다. 이 코바치치, 니코 루이스, 베르나르도 실바 이 선수들이 그 노팅엄의 불안정하고 얼타고 있었던 미드필더 라인을 다 부수면서 맨시티 빌드업을 쭉 이끌어줬고요. 그럼에도 노팅엄이 잘했던 건 엘랑가를 후반에 투입시키자마자 다시 원래의 그 우드, 오도이, 엘랑가, 쓰리톱이 나오고 깁스 화이트가 공미에 딱 받쳐주니까 우리가 아는 노팅엄의 그 익숙한 맛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웬걸 노팅엄의 최고의 적은 골대였습니다. 골대를 3번이나 맞췄어요. 아, 골대 3번이면 제가 이 표현을 자주 안 씁니다. 좀 엇가죠. 진짜. 네. 그리고 후반전 초반에 엘랑가가 진짜 결정적인 상황을 한번 놓친 게 있습니다. 만약 그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냥 숫자로만 놓고 보면 이건 역전이에요. 다는 아니더라도 이게 축구라는 게 한 골이 들어가는 힘이 되게 크잖아. 그럼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데 노팅엄은 이런 거는 좀 본인들 입장에서 짱난다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역시 코바치치, 뭐 베르나르도 실바, 여기에 니코 루이스, 이날은 니코 루이스 잘했거든요. 중앙 미드필더진이 정말 상대를 풀어내면서 짜임새 있게 펩 가르디올라 스타일에 맞게 중앙을 잘 풀어나가는구나. 니코 라일리 왼쪽 풀백에 정말 좋은 선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했는데 올 시즌 맨시티가 불안정한 이유는 90분 동안 집중력 유지가 안 돼요. 이게 체력의 이유가 됐건 뭔가의 뭐 선수들의 어떤 멘탈리티의 이유가 됐건 이번 경기도 결국 후반에 집중력 유지 안 되면서 계속 실수 나오다가 노팅엄이 골대 3번 맞추는 걸 허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노팅엄 초반에 얼타지 않았다면 선제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아마 경기가 좀 불리해지는 상황을 그래도 좀 방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선제 실점에 나왔다는 점 아쉽다. 근데 솔직히 거기서 골대 3번 맞추는 거는 누가 그걸 노팅엄 탓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억가를 당한 요소도 있다. 네. 분주했지만 팀 체급은 맨시티가 앞섰다. 이렇게 좀 봐야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뭐 수정궁이 최근에 괜찮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결승까지
진출을 한 패배 맨시티가 여기서 준우승에 그치는 거는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뭐 수정궁이 그래도 이번 시즌 글라스너우 감독이 생각해보면 지난 시즌 말미에 어마어마하게 좋았다가 초중반까지 고생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시 약간 올라왔어요. 후반기 글라스너 팰리스는 미쳤고요. 네. 이번에 아스톤 빌라를 3대0으로 잡았어요. 맞아요. 대단한 퍼포먼스죠. 에제랑 이스마일라 사르랑 둘이 그 빠른 발을 활용한 역습이 미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이번 경기 때 긴장한 모습이 나왔던 노팅엄. 사실 리그에서도 노팅엄이 요즘에 좀 기복이 없지 않거든요. 예. 팰리스가 오히려 팀 컨디션은 지금 노팅엄보다 그냥 직전의 컨디션은 제가 볼 때 더 지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아스톤 빌라 3대0으로 잡은 게 이게 우연은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 경기 이제 결승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선수비 후역습의 형태로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을 일단 수비로 먼저 다 버티고 그 다음에 역습에 나가는 과정을 그릴 것 같은데, 맨시티의 집중력 이슈가 분명 올 시즌 경기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 사르나 에제 이쪽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노팅엄이 그랬던 것처럼 팰리스도 웸블리가 낯설잖아요. 아, 그렇죠. 맨시티보다는 낯설어요. 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미 그 앨런 파디오 이춤 나왔던 그 FA컵, 이거 FA컵 결승이었거든요. 이거 그 준우승. 예. 생각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승에는 한 3번인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3번인가 정도, 그 3번인가 정도를 결승에 오르긴 했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 메이저 대회 트로피가 크리스탈 팰리스가 없거든요. 이게 강한 동기부여가 될 거라는 예상도 하지만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웸블리에서 노팅엄처럼 초반에 약간 어이타거나 페이스를 잃거나 이런 상황 나오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맨시티가 쉽게 끝낼 수도 있고, 반대로 맨시티가 초반에 좀 어려워한다. 그럼 크리스탈 팰리스의 운동 능력과 속도가 되려 맨시티를 괴롭힐 수 있는 거죠. 네. 그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맨시티 경기를 또 간만에 보신 분들이 후사노프 밀렸나요? 아, 근데 밀렸습니다. 요즘에 밀렸다라는 표현이 되게 어린 선수라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바르디올이랑 후벤 디아스 중심으로 꾸리고 어린 선수다 보니까 헤이스랑 같이 좀 장기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입지는 뭐 사실 어린 선수고 시즌 중에 왔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도 아마 영어를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랑스에서 이제 리그왕 뛸 때도, 물론 이게 제가 본 기사가 이제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확인을 못하긴 했는데, 의사소통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좀 들려왔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맨시티에 와서는 뭐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지만 배우고 있는 거지, 이게 아직 완벽하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고, 뭐 지금 후사노프가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는지는 저보다 아마 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구단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은. 근데 뭐 꼭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고서라도 어린 선수고 아직은 조금 더 강도에 있어서 경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주는 것 같아요. 이게 패배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는데, 지금만 놓고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엇박탄 겁니다, 이거. 오히려 초반에는 기다려주고 있다가 이렇게 분위기 올라오고 좀 여유 있을 때 출전시키면서 살살 이게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팀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일찌감치 넣었다가 초반에 우리 실수했던 거 다 봤잖아.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럼 자신감이 사면 흔들림이 있었을 거고, 지금은 오히려 밀리면 이게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좀 엇박이에요. 요거를 잘 정박으로 돌려놓으려면 다음 시즌에 좀 잘 이제 투입 시기를 봐야 되겠죠. 내년이 진짜죠. 내년이 진짜예요. 네, 겨울에 오내니까. 여름에 이제 잘 담금질을 해서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또 이제 어리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나이 때의 좋은 수비를 뭐 못 보여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맞아. 그 나이 때 잘하는 선수도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더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처음에 되게 부담되는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지금. 근데 어린애들 요즘에 하는 거 보면, 쿠바르시 같은 애들 봐봐. 쿠바르시나 저기 뭐야, 레알 마드리드의 그 친구 누구야? 라센시오. 라우라, 이거 돌았어 걔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형 예전에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제 프로 레벨 된 애들은 나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걸 몸소 보여주는 애들이 있어. 저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빠르면 고1? 고1, 늦어도 고2부터는 그치. 그냥 프로 생각해야 돼. 프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맞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본인도 그거를 하죠.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그러니까 후사노프가 1월 말에 나왔던 기사인데 영어랑 프랑스어를 모두 잘하지 못한대요. 프랑스어는 실제로 그래서 랑스에서 그 의사소통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게 실제로 최근 그 직전까지 있었던 것 같고, 영어는 배우고 있다는 코멘트가 있긴 했지만 아마 좀 여유를 두고 보려는 것 같은데, 저는 후사노프는 그래도 명단에는 들고 뛰었던 기간이 있거든요. 헤이스가 오히려 저는 조금 불안함이 있어요. 헤이스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본 적이 잘 없잖아요. 아예 평가를 못하죠. 네. 나오지 못하니까. 맞아요. 17세 이하 그 브라질 대표팀이었나요? 그 여영배 대표팀에서 주장도 했다고 하고 리더십이 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기회를 너무 못 받고 있으니까 조금 더 걱정되는 건 사실 헤이스고, 후사노프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약이에요. 좀 지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바라디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는 센터백이었다가 지금 펩 밑에서는 하이브리드한 사이드백 정도로 쓰인다고 봐야 되는데 케르케스가 맨시티랑도 역시 링크가 있기 때문에 네. 케르케스를 데려오고 그바라디올을 아예 센터백으로 굳히는 게 낫지 않냐 뭐라는 얘기도 있는데 요거는 아마 펩이 선택을 좀 하겠죠. 사실 펩 축구에서 그리고 센터백과 풀백이 아주 극명한 구분이 잘 안 가죠. 맞아요. 예, 또 선수단이 대폭 바뀌게 되면 센터백으로 나오는데도 전진성이 좀 부여받는 역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펩 축구를 보면 센터백인지 풀백인지 미드필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어딘가쯤이야.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요, 진짜. 근데 어쨌든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가 이제 펩은 정말 그 경기가 모호하고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앙 수비수는 안정감이 좀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후방 지역에서 볼을 이제 패스 미스하거나 그랬을 때 도전적인 패스했을 그치. 때 거기서 끊기게 되면 풀백이 뺏기는 거하고 중앙 수비수가 뺏기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바르디올은 차라리 경기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선수가 저는 이제 하는 걸 보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공격을 좋아하는 선수 같아요. 아 원래 본인의 그 스타일 네.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서 있으면서 이거 슈팅하러 올라오는 거 봐. 본인이 간간히 슈팅하고 득점하고 그 영향력을 이제 공격 라인에서 주는 걸 좀 신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후방 지역에서도 충분히 공격 가담을 해주고 뭔가 찔러주는 패스를 좀 해줄 수 있겠지만 부담감이 있거든요, 사실. 실수에 대한 부담감, 좀 더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담감. 근데 풀백 포지션에서 또는 윙백 포지션에서 이제 박스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는 나 수비수지만 이거 마무리 짓고 가도 돼. 그리고 해야 돼. 그렇지. 라는 생각이 있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약간 또 여기 풀백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에게는 그런 풀백 롤을 주는 게 괜찮다. 저는 괜찮다고 본인이 봐요. 또 좋아하니까. 네.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보다가 진짜 왔다 갔다 힘들다. 후방에서 좀 안정적으로 하고 네. 싶다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재능이 워낙 뛰어나니까. 공격수 하듯이 하잖아. 네, 보면. 골장면 보면. 그러니까 약간 풀백 치고 공격 잘하는 느낌이 아니야. 얘는 보면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공격수가 꿰넣는 느낌을 줄 정도니까. 그리고 니코 오라일리, 전 너무 좋은 선수. 오라일리 좋아요. 턴 동작 좋고 기술 좋고 킥 잘 차고 이번에도 오라일리 턴을 한 2번 3번 보여줬거든요. 아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 케르케스를 꼭 리버풀이 데려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얘기 아닌가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네. 네. 오라일리 캐르케즈, 오라일리 있으니 리버풀에게 좀 좋습니다. 여유 있게 그렇습니다. 자, 맨시티가 결승에 진출을 했고 약간 얘기를 돌려서 그 리그 1, 그러니까 3부 리그입니다. 3부 리그에서 백승호 선수의 버밍엄 시티는 진작에 승격을 확정지었어요. 그리고 아마 직전 경기에서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버밍엄은 사실 목표가 챔피언십 승격이 아닌 팀이에요. 그냥 프리미어리그 복귀해서 잉글랜드 내에서도 두세 번째 도시인 버밍엄에서 완벽하게 이 팀을 올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짠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다큐멘터리로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렉섬도 챔피언십 승격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형도 렉섬을 스포츠 다큐를 워낙에 좋아하니까 웬만하면 형이 어느 팀을 딱 정해서 서포트하는 거를 이전에도 시도는 해봤지만 잘 정착을 못했는데 렉섬은 좀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렉섬은 바로 유니폼 살 겁니다. 오늘 당장 유니폼을 이제 구매 예정. 살 예정. 네네. 선수 누가 좀 주목할 만한 선수인가요? 몰라요? 네, 그 다큐를 보면 제 얼굴은 다 기억나거든요. 네. 이건 유명하게 잘 봐서. 아니 그래도 한 명 정도는 기억이 날 법도 하지 않아요? 그럼 감독은 누구예요? 감독 이름이 그 사람 조금 라이언 레이놀즈 아니죠? 파킹맨이요? 뭐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차맨 뭐야? 파킨슨 맞네요. 감독 이름 파킨슨 맞. 그건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파킨슨이고 기억을 했는지 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때 폴 뮬린. 네. 폴 뮬린. 네. 이 선수가 제 중간에 영입돼 가지고 예전에 게임에서 써봤던 네. 선수. 그래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3부 리그에서는까지는 잘하는지 모르겠네. 많이 골 못 넣은 것 같네요. 예, 봤을 때 좀 올라오니까. 스티브 플래처 있고. 스티븐 플래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래처지. 죽어도 썬더랜드에 나왔을 거예요. 네. 썬더랜드 있었고 셰필드 있었고. 맞네 그러면. 맞네. 그 친구가 좀 영입이 됐고. 근데 사실 이제 렉섬이 그 3부, 4부에 있을 때도
그 다른 팀들과는 다른 영입을 좀 했죠. 사실 돈도 많이 좀 쓰고 해서 거기 있는 이제 주위에 있는 팀들이 올라가라. 네. 올라가. 너희도 여기서 괜히 거기서는 이제 돈을 많이 쓴 편이었으니까. 그치. 근데 3부나 2부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사실. 챔피언십은 이제 완전 느낌이 다를 겁니다. 챔피언십은 사실 또 돈의 단위가 달라지기 다른 때문에. 레벨이기 때문에. 넥섬 자체에서도 다큐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뭐 5부, 4부에 있을 때는 돈을 많이 쓰는 구단이었지만 구단주 덕분에 네. 이제 3부, 2부만 올라가도 완전 다르지. 거의 기업화이기 때문에 우리 돈은 잽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2부 리그 올라왔으니까 팀의 체질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지금부터 한번 팔로우를 한번 해보고 개인적으로는 뭐 오픈 채팅이나 어떤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서 렉섬 소통을 하는 야 렉버지. 네, 그런 느낌으로 한국의 렉버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제가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려면 일단 한 3, 4개월 동안은 몰입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되면 나는 끝까지 쭉 가는 거고 안 되면은 여러분 해봤는데 안 돼요. 영어 느낌이 안 산다. 렉섬. 네, 뭐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발을 빼는 한이 있어도 일단 시작은 조금 거창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팔로우를 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있잖아. 아무래도 여러분, 팬들은 또 되게 딥하게 몰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자기도 딴 축구 팬인데 서브로 뭐 2부 리그니까. 그리고 또 스토리가 재밌는 팀이고. 추맨하고 같이 한번 소통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보 같은 거 주면 나도 그 정보로 해서 경기 보면서 이제 같이 소통도 할 수 있는 거고. 좋네 추렉. 그런 추렉 말고 추렉. 형이 만약에 렉섬을 응원하다 버린다 그럼 추렉이. 추렉. 벌써 별명 다 나왔네. 추렉. 네, 버리면 안 되겠네. 추렉섬. 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살짝 다른 얘기를 해봤고요. 다른 팀들을 간단하게 좀 볼만한 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일단 맨유부터 먼저 볼게요. 본머스랑 비겼습니다. 네. 사실 맨유도 이제 지금 뭐 그냥 유로파에 올인하는 형국인데 맨유 팬들이 좀 이제 그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를 버린 건 아니지만 팀에 대한 그 기대치를 이번 시즌을 좀 기준으로 많이 낮추신 것 같아요. 일단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그 특히나 본머스전 보고 나서 와 이거 우리가 진짜 좀 많이 안 되나 보다를 네. 많이 좀 느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기가 시기여서 이전에는 선수단이 딱 이렇게 좋았을 때 정말 스타 선수들 많았을 때 이거를 융화시키지 못하는 감독이 문제다. 그래서 선수단보다는 감독에게 좀 화살이 많이 그동안 비난의 화살이 갔었는데 지금은 감독을 바꾸고도 많이 바꿔왔음에도 문제가 반복되는 걸 봐서 대부분의 이제 비난은 사실 선수단에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단의 문제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쌓여와서 거의 전 포지션에 지금 선수단 문제가 있어요, 겹쳐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한 번의 이적 시장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걸 특히 팬분들이 잘 알고 계셔서.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몇 번을 했는데 왜 그 얘기를 또 드리냐면 이제는 맨유가 이전처럼 현찰을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적 시장을 잘 보내야 된다? 근데 어제 도루구를 보면 뭐지? 왜 산 거야? 나 도루구는 저 거의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니 형 처음 보자마자부터 이상하다 그랬어. 그래? 그랬나요? 처음 보자마자. 네. 그리고 이제 찬우 형은 아니 뭐 전도 유망한 선수는 알겠는데 얘 이 돈 아니다. 맨유니까 덤터기 씌운 거다. 얼마였죠 얘가? 가격이 싸진 않아요. 근데 뭐 막 호일룬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지르크지처럼 비싼 건 아니었지만 포지션 때문에 그렇다고 되게 싼 금액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레체에서 뭐 가능성이 좀 있나?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이런 모습 왜냐면 어제 특히나 본머스는 한 명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바니오스의 퇴장. 네, 10명이서 했는데도 경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비긴다? 이거는 맨유 팬들이 너무 실망할 만하죠. 특히 11대 11 상황에서는 아예 경기에 대한 지배를 좀 하지 못했던 맨유였고요. 네. 그러나 11대 10 상황이 되고서야 그래도 경기 골들을 좀 공격을 좀 하면서 흐름을 좀 가져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수적 우위인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팬분들이 불만을 가졌던 장면들은 많았을 거라고 보이고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일단 호일룬이 골맛을 봤다는 거. 뭐 그렇긴 해요. 네, 일단 유로파리그라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누구든 골 넣는 게 좋으니까. 그쵸. 그리고 리옹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뭔가 라스트 미닛 골을 좀 넣어서 뭔가 종료 직전 상황이 돼도 선수들이 뭔가 좀 해볼 수 있다는 의지를 좀 가진 점, 뭐 그런 점에서의 아주 소소한 소득은 좀 있었던 그런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토트넘보단 낫긴 한데. 토트넘보단 낫지. 유로파를 같이 준비하는 입장에서 네. 토트넘보다 낫긴 한데 그래도 아쉽죠. 네, 3천만 유로면 얼마야?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사실 환율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널뛰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게 막
거의 600억에 다다라는데 그 정도 같은데.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도 금액하면 한 400, 500억 그 근처라고 보는 게 좀 맞죠. 근데 그것도 얘가 보여준 거에 비하면 과연 이 돈을 잘 쓴 거냐. 특히나 지금 맨유의 현금 흐름 자체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와이프한테 카톡 왔는데 오빠 렉섬 승격감 알고 있음? 형수 봤나 보다. 하도 집에서 내가 이제 렉섬을 보니까 같이 보기도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왔네. 텔레파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맨유든 토트넘이든 유로파에서 물론 체급이 훨씬 커요. 보데글림트랑 토트넘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네. 빌바오는 굉장히 그래도 규모 있고 유서 깊은 팀이긴 하지만 맨유 체급이 더 크죠. 네, 아무래도. 네. 근데 두 팀이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빌바오나 보데글림트의 결승이 성사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일 정도로 두 팀의 상태가 안 좋다. 리그에서의 물론 리그보다 유로파가 중요하다 한데 과연 이 모습을 우리가 괜찮아 유로파에 집중하니까 이건 무관해. 딱 잘라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 다 축구 뭐 사람이 좀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첼시는 잭슨이 이제 오랜만에 득점을 했는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첼시의 어떤 포인트는 대부분 엔조 마레스카의 전술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연결돼서 나오는 건 엔조 마레스카가 콜 파머를 너무 희생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댓글이나 우리 영상의 댓글들 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엔조 마레스카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팬들도 저 감독에 대한 실제 지지라기보다 날렸다가 누구 데려올 거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면 일단은 두고 보자라는 이야기 쪽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번 경기도 사실 전반과 후반의 경기력 기복이 너무 심했고요. 네. 후반 되면서 오히려 에버튼이 기세를 잡았는데 이런 말을 하긴 좀 정말 저도 낯설지만 산체스 골키퍼의 선방 덕분에 첼시가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산체스의 공이 컸어요. 꽤 컸고 잭슨은 올해 첫 득점이었고요. 이런 뭐 요소들까지 어쨌든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긴 했지만 말씀드렸던 전후반 경기력의 기복 90분 동안에도 내용이 계속 뭔가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마레스카가 과연 지금 팀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지금인 거죠. 그래서 뭐 첼시는 조만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딥하게 한번 또 이명철 쇼에서 다룰 법한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따 얘기할 챔피언스리그 티켓 확보에서 첼시는 여전히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챔피언스리그 티켓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붙이기로 하고 나머지 아래 팀 중에서 하나를 보면 웨스트햄입니다. 지금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웨스트햄이나 토트넘이나 고마워해야 될 팀은 레스터, 소튼, 입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하위권 강등 3개 팀이 압도적으로 못하고 있는 바람에 티가 덜 나는 거지 웨스트햄도 지금 되게 위험해요. 포터가 와도 결과 반등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올 시즌 그 이적 시장 보고 필크루크 데려오고 뭐 여러 선수 데려오고 야 이거 웨스트햄 역대급 시즌 보내는 거 아니야? 기대를 많이 했는데 로페테기가 일단 패대기를 쳤고 그리고 포터가 와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등은 없고 오히려 웨스트햄은 이전보다 모예스 감독이 있을 때보다도 더 부진한 모습이 나와서 팬들이 실망을 엄청 많이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그 영입 명단만 놓고 보면 대단해요. 자 킬먼, 그 다음에 서머빌, 필크루그, 귀도 그리고 토디보 있고 완비사카에다가 이러면 꽤 다채롭게 포지션상에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데려온 건데 경기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이 포터가 다음 시즌 일단 포터에 대한 지지는 있다고 하니까 팀을 바꿔낼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웨스트햄이 저는 바뀌지 못한다면 그레이엄 포터는 브라이튼에서 잠깐 반짝했었던 감독으로 잊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팬들의 이 후기를 좀 보니까 일단 제일 아쉬워하는 건 중원 조합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소우책이랑 워드프라우즈 조합이었는데 아무리 백스니로 선발 라인업이 꾸려졌다고 해도 이 조합이 너무 좀 안 좋다. 특히 워드프라우즈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내내 부진하거든요. 사우스햄튼을 떠난 뒤부터 이에 대한 아쉬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워드프라우즈도 킥 원툴인 거야.
프리킥 원투. 프리킥 원투죠. 그거 말고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야 워드프라우즈 정도면은 데려올 만하지 않아라는 얘기 있었는데 지금 쏙 들어갔어요. 왜냐면 못하니까. 못해서 네. 그렇죠. 어느 팀에 가도 뭔가 적응을 어려워하고 다 뭔가 사우스햄튼에서 다 해주는 느낌이었다면 그게 결국 큰 육각형이 아니었음을 지금 팀을 떠나고서 많이 좀 느끼게 하고 있는 웨스트햄의 워드프라우즈고요. 또 하나 이제 현지 팬들의 반응 중에 좀 아쉽다고 나오는 이유는 선수들의 멘탈리티예요.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좀 집중을 안 하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집중력 문제까지 나왔고 이것 또한 포터 감독이 지적을 하는 거라서 축구 볼만 안 난다. 이렇게 웨스트햄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웨스트햄은 좀 뭐 시간을 놓고 다음 시즌까지 봐야 웨스트햄이라는 팀, 그 다음에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챔피언스리그 티켓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프리미어리그만 볼 텐데 아마 여러분 좀 빅리그 기준으로는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저희가 따로 빼서 한번 컨텐츠를 찍을 예정에 있으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 주시고, 지금 보면 뉴캐슬 3위, 4위 맨시티, 5위 첼시, 6위 노팅엄, 7위 아스톤 빌라입니다. 경기 수가 노팅엄만 컵 대회 때문에 한 경기 모자라고 다 34경기로 똑같아요. 즉 4경기가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노팅엄만 5경기가 남아있고요. 승점을 말씀드릴게요. 뉴캐슬 62점, 맨시티 61점, 첼시 60점, 노팅엄이 한 경기 모자라고 60점이에요. 만약에 이 경기를 이긴다고 가정한다면 3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아스톤 빌라가 57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일단 이번 라운드 결과로 뉴캐슬, 맨시티 그리고 노팅엄도 어쨌든 한 경기를 덜 치렀음을 고려했을 때 이 세 팀이 가장 안정적이긴 해요. 빌라가 생각보다 조금 흔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챔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리그 경기에서까지 덜미를 잡힌 게 좀 컸어. 맨시티에게 잡힌 게 컸어요. 네. 마지막 마테우스 누네스가 너무 귀중한 그쵸. 골을 넣어줬고 뉴캐슬의 경우도 이번에 입스위치를 잡아내면서 직전 경기 패배의 아픔을 이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반등을 빨리 했거든요. 그리고 첼시도 사실 에버튼을 잡아서 일단 결과를 꾸역꾸역 내고는 있습니다. 물론 90분 동안의 절대적인 경기력은 지금 많이 아쉬운 편이긴 한데 네. 결과를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집중을 좀 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딱 지금의 순위표가 맞는 것 같아요. 노팅엄이 아무리 한 경기를 덜 했다고 해도 노팅엄이 오히려 지금 약간 후반기 되면서 기복이 좀 생겼고, 그 얘긴즉슨 형철이는 요 순위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노팅엄이 아까 제가 일단 이렇게만 봤을 때 한 경기 덜해서 뭐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다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노팅엄 상대로 상대로 상대하는 팀들이 내려서기 시작할 때부터 네. 노팅엄이 굉장히 경기를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파회법이 어느 정도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 우드, 모건 깁스 화이트, 아무래도 일부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좀 심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봉쇄를 당했을 때, 견제를 당했을 때 대안이 없다라는 점도 아쉽고, 여기 지금 올라이나를 비롯해서 노팅엄이 부상자가 좀 있거든요. 네. 돌아온다고 해도 컨디션이 100%는 아닐 거예요.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경기 수가 모자르다 해도 이걸 노팅엄이 다 이길 거라 보장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뉴캐슬, 맨시티 제가 볼 때 안정권에 있고요. 빌라도 팰리스전의 패배를 보면 뭔가 챔스, 리그 다 집중하면서 일정을 소화했던 게 이제 조금씩 FA컵까지 집중했던 게 부하가 좀 오는 것 같고, 첼시가 꾸역꾸역 결과를 좀 낼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남은 경기들 그 팀마다 조금 불러드리면 뉴캐슬이 브라이튼, 첼시, 아스날, 에버튼이 남아있는데 첼시랑 뉴캐슬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순위 자체가 3위니까 예. 이걸 좀 지켜내지 않을까라는 뉴캐슬은 비교적 괜찮다. 생각이 있어요. 저는요. 오케이. 일정을 봤을 때. 네. 네. 자, 그다음 맨시티, 울버햄튼, 소튼 강등 확정, 본머스, 풀럼. 이거는 그냥 그 맨시티가 다 이긴다고 간다. 맨시티는 간다. 네. 자, 첼시, 리버풀, 그리고 뉴캐슬, 맨유, 노팅엄. 첼시가 일정적으로는 좀 까다로워요. 되게 빡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리버풀 같은 경우도 어려울 수 있고, 있죠. 왜냐하면 리버풀 같은 팀이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네. 리그밖에 없어요. 맞아요. 챔스도 없고 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그냥 신나서 경기만 하면 돼. 그렇지. 부담 없이 살라 몰아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경기가 요상해질 수 그치. 있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뉴캐슬은 지금 경쟁이죠. 라이벌이고, 맨유, 그러니까 이 맨유한테 지면 네. 챔스 못 간다고 생각을 그래. 해야 돼. 맨유한테 지면 나갈 자격 없어. 이런 얘기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은 이제 거기서 쇼부 쳐라. 그치, 경쟁주. 그 느낌으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이 노팅엄인데 한 경기가 더 남았습니다. 브랜트포드, 수정궁, 레스터 강등 확정, 웨스트햄도 현실적으로 지금 동기부여 없음. 그 다음이 첼시.
노팅엄도 첼시까지 못 끌고 가면 자기가 없는 거고. 예, 힘들고. 네. 빌라가 풀럼, 본머스, 토트넘, 맨유입니다. 저는 빌라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훅 올라올 수 있다. 풀럼, 본머스 만약에 여기서 4할을 보고 2연승한다? 2연승. 남은 2경기 2연승 꽁으로 먹을 수 있다. 아, 토트넘, 맨유까지 간다. 그 느낌으로 가자. 왜냐면 이 팀 지금 유로파들 말고는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팀들이거든요. 그 느낌으로 가자. 오, 그러면 4경기를 다 잡는다고 봤을 때 12점이면 69점이라 만약에 위아래에서 좀 미끄러지는 게 있으면 빌라도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 있죠. 네, 풀럼, 본머스 잘 치르면 그렇지. 지금의 토트넘과 맨유 분위기 예. 지금 토트넘 맨유 특히나 뭐 유로파 지금 떨어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유로파 결승 올라가도 그거 신경 쓴다고 다시 패대기 쳐야 되고. 맞아.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빌라도 오히려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그쵸. 있다. 야, 이거 모르겠다. 빌라 레시포드 부상이 좀 아쉽죠. 그죠? 그리고 워킨스가 확실히 뭔가 레시포드에게 최근에 챔피언스에서 밀리기도 했고 네. 어딘가 포인트를 못 잡고 있어요. 워킨스도. 그런 점들이 조금 빌라로서 걱정일 거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중에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남은 서너 라운드는 다 요 팀들 위주로 우리가 빅6 위주로 경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뉴캐슬, 맨시티, 첼시, 노팅엄, 빌라 요 경기들 위주로 배치를 하는 게 아마 쫄깃하게 경기를 그나마 보실 거예요. 리그 우승도 확정이 됐고 이제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토트넘 경기 볼 이유 없습니다. 유로파만 보면 돼요. 그래서 요 경기들 위주로 저희는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미어리그 얘기는 했고 코리안 리거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데스리가 김민재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있는 바이언과 마인츠 경기가 진행이 됐고 바이언이 완승을 거뒀어요. 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 저희가 아마 청이 형이 지금 독일에 가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인터뷰도 보내드렸고 조금 더 컨텐츠가 들어갈 게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인츠가 중요한 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수 있느냐인데 최근 라운드들의 어떤 상황상 지금 밀려 있습니다. 6경기 무승입니다. 네, 이게 너무 커요. 이 기간 동안 라운드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2분의 1씩 절반씩 이 챔스 진출 확률이 반토막 나고 있는 마인츠의 상황이에요. 사실 보면은 그 기간 동안 부상이나 징계, 뭐 아메리도 그렇고 그 운베네도 그렇고 파우네벨도 그렇고 빠져있는 선수들이 경기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빠지니까 정예 멤버가 갖춰지지 않아서 마인츠가 힘들어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인츠의 스타일이 수비가 결국은 너무 불안해요. 그쵸. 그동안 이제 첸트너 골키퍼의 선방 덕분에 그 실점을 잘 안 하고 잘 막아오긴 했는데 쉽게 위기를 내주고 그렇다고 해서 공격이 좀 잘 되느냐. 부르카르트가 요즘에 폼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화력을 뭔가 확실히 마인츠가 이전 6경기 이전의 경기들만큼이나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좀 요즘에 봤을 때는 뭔가 팀 페이스가 떨어진 느낌이고 마인츠도 선수단이 얇고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크거든요. 후반기 체력 저하, 징계나 부상자들의 발생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마인츠의 에너지가 좀 빠졌구나. 그게 무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테이블을 보면 마인츠가 3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수 있는 4위까지 그때가 지금 프라이브로그거든요. 넉 점이에요, 승점이. 네. 3경기 넉 점은 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긴 하나 쉽지 않은 게 저는 이 한 자리가 왠지 도르트문트가 거기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코바치 우리 중대장이 분위기 만든 거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시켰어. 심지어 바르셀로나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서 기세가 살아났거든요. 지금 프라이부르크, 도르트문트, 뭐 라이프치히도 제가 봤을 때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그 프랑크푸르트하고 경기가 라이프치히 입장에서 진짜 졸전 중에 그쵸. 졸전이었는데 여기 조이트레브 임시 감독이 맡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팀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라이프치히도 쉽지 않다. 프라이부르크, 도르트문트가 지금 이 중에서는 프랑크푸르트까지 안정권이라고 봤을 때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는 두 팀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에요. 이재성이 마인츠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는 건 대단히 감동적인 한순간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너무 떨어졌어? 순간에 너무 안 좋았어. 네. 좀 아쉬워요. 너 무조건 가는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이거 기세 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지. 이게 기세를 타서 올라간 팀이 또 위험한 게 그 기세가 꺾이는 순간 또 쑥 무너질 수가 있어서 여전히 끝난 건 아니나 조금은 쉬워 보이진 않는다. 지지난주에 볼프스부르크전에 이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료 직전에 코너킥에서 실점을 해가지고 이런 좀 아쉬움들이 마인츠에게 좀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우승까지 승점 1점만 남겨놨기 때문에 사실상 우승 확정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네. 뭐 김민재 선수는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인터뷰도 보셨겠지만
통증과 부상이나 몸 상태가 100% 아니기 때문에 전반 끝내고 바로 네. 들어왔습니다. 네.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지속해서 관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아끼는 것 같아. 네, 진짜 아끼는 것 같아요. 약간 센터백으로서의 그런 거 네. 그리고 콤파니 감독의 전술 때문에 김민재가 고생하는 것도 있고. 아마 지금 사실 쉬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센터백의 상황이 김민재 말고는 없으니 그나마 이제 다이어 스타니시치 조합으로 좀 버틸 수 있거든요. 지금 아마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또 묵묵히 역할해주고 있는 다이어 선수도 그쵸. 그렇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일정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그 두 선수가 제일 많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공로를 콤파니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 특히 부상을 안고 뛰는 김민재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이게 우승이 거의 확정이잖아요. 확정이죠 이건. 네. 뭐. 1점이니까. 1점이네요. 확정이면 저는 김민재를 빨리 휴식을 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아킬레스 쪽이면은 뭐 당연히 뭐 저와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정말 쉬어야 되거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거든요. 형이 작년에 이제 후회했던 순간을 라이브 때 얘기한 거 들으셨을 테지만 그래도 재활 개념으로 쓰면서 회복하려다가 오히려 오래 걸리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아졌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네. 네. 아바타 축구 때였죠. 그때 다쳤어요. 그치. 그때 2년 내가 달고 있었어. 맞아. 오랫동안 형이 고생했어. 그때 다치고. 근데 그때도 나는 빨리 좀 복귀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종아리 했었잖아, 뭔가를. 했는데 차라리 그때 한 2달 쉬었으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몰라. 나았을지도 몰라. 계속 했는데 근데 왜 그러지 해서 우연찮은 게보다 어쨌든 기회에 실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돼서 나왔으니까 나는 김민재 선수가 그렇게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들 거야. 통증도 그치? 있고 그래서 빨리 시즌을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1점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김민재가 좀 휴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이 이게 김민재 선수 입에서는 원래 김민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니니까 굉장히 그 유럽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들에서 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맨유 링크도 있었고 사우디 링크도 있습니다. 얘기는 다 있죠. 예. 근데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생각하는 어떤 스탠스, 김민재의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당연히 자유의지가 더 높을 거예요. 네. 그동안의 김민재 선수의 인터뷰나 본인이 바이에른 뮌헨을 생각한다는 어떤 의견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이거는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사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네. 왜지? 요즘 잘하고 있는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이라서. 아니 근데 사실 뭐 진짜로 원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기는 그건 힘들어. 또 모르는 거니까. 이런 모르는 상황을 거야.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뭐 사우디 간다고 해서 되게 이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뭐 경제적인 보상이 대단한 곳이니까. 김민재보다 더 어린 친구들 간 경우 있잖아. 사우디에 가는 경우고 이전에 김민재 선수가 중국 갔을 때도 얼마나 욕 먹었어요. 사실 그렇지. 뭐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김민재가 사우디 간다고 했을 때 세리아에서 우승하고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하는데 가도 되지 않아? 그렇잖아. 근데 이제 뭐 그때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한 비판은 아무래도 김민재의 어떤 퍼포먼스와 능력이 바로 가는 거 아쉽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팬으로서 더 큰 무대에 도전했으면 그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설사 다른 어떤 그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김민재 선수는 컵으로만 봤을 때는 이뤄놓은 게 많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뭐 계속 응원을 보낼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적설은 저는 그렇게 되게 사실 유력한 언론과 저널리스트 쪽에서 나와서 그렇지 그러기가 힘들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만 놓고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진 개편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이 얘기만 봤을 때 타랑 뭐 하위센 이 정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될 것인가? 를 이제 보장하기 힘들면 아니 그리고 다른 선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김민재보다 월등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거든. 또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여러 가지 플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서 그렇지 나는 김민재만큼 하는 수비수를 찾는 게 쉬운 일인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콤파니의 전술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말씀드려야 돼요. 실점과 연관된 장면에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김민재가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런 전술의 센터백들은 사실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상을 달고 뛴 거 주변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부상을 당해서 조합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거를 감안하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에 뛰고 있는 센터백은 당연히 되게 냉정한 평가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팀이 추구하는 바가 있고 그 팀의 어떤 목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야기되는 센터백들을 다 놓고 봤을 때 그럼 김민재가 가장 후순위냐? 그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네. 당연히 아니죠 사실. 아니죠. 네. 밀릴 이유 없고. 그래서 모르겠어.
이거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어떤 식으로 수비 라인을 구성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 김민재 선수는 저는 그래도 팀 입장에서는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무조건 지켜야지. 네. 그런 제 생각이에요. 이런 선수 잘 없습니다. 네, 요즘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첼시나 맨유, 이강인이 뭐 아스날 그러면 네. 다시 주원이 형 골프채 먼저 바꾼다고 얘기 드렸죠. 예. 렉섬까지. 네. 거기 플러스 렉섬, 네, 트랙 들어가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니는 이제 일단 트레이닝에는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 유로파리그 보데글림트전에 중요한 건 보데글림트 원정은 여러분 지옥의 원정입니다. 그렇죠. 그 인조잔디의 어떤 그 마수와 같은 어떤 그런 이탈리아 팀들도 가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오기 때문에 결국엔 본인들의 홈에서 어떤 경기를 펼치느냐가 중요한데 얼마나 와서 제 컨디션으로 뛸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그렇죠. 1차전이 그래서 100%일지는 불확실하다는 네. 얘기들이 좀 나오죠. 지금까지 발 부상이 장기화된 거 봐서는 이게 쉽게 가실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또 경기를 원래 좀 이렇게 쉬는 편이 아니잖아요. 잘 안 쉬죠? 안 쉬죠. 정말 많이 뛰는 스타일이라서 1차전이 홈입니다. 1차전 때 최대한 스코어를 벌려놔야 될 텐데. 1차전 때 어떻게든 저는 무실점으로 2-3대 0 이상 승리하지 않으면 토트넘 이거 진짜 결승 가기 힘듭니다. 왜냐면 원정 그 보데글린트 원정 가서 못 이긴 팀들의 사례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길 수도 있죠. 당연히 축구라는 게. 그리고 토트넘 좀 도깨비 같은 팀이니까 이길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데글림트 원정 가서 고생해온 빅클럽들을 생각하면 토트넘도 위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확률적인 문제로 봐야죠. 확률이 조금은 무조건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낮은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1차전 화력을 좀 더해줘야 될 텐데 그죠? 이 부재는 좀 크긴 크네요.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 보고 삐라 이적설 보겠습니다. 쿠냐와 관련된 얘기로 엮여서 이렇게 쭉 보자면 일단 마테우스 쿠냐는 맨유와 강력하게 링크가 나고 있고 이거는 제 느낌상은 조만간 오피셜이 뜰 것 같다. 본인이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너무 좋아한다고 강렬히 하고 바란다니까. 이미 유력한 기자들이 챔스 진출 여부와 별개로 쿠냐는 올 거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울버햄튼하고의 협상도 되게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하고 일단은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선수라서 네.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라고 봐야죠. 이런 면에서 이 얘기는 사실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쿠냐랑 가장 강력하게 링크가 났었던 팀은 아스날 그리고 리버풀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캐르케스 때리는 것 때문에 아르테타가 좀 나쁘게 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팬들끼리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찌라시로 그 얘기 나왔었거든. 아르테타가 탈락. 저건 안 돼. 근데 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뭐 그게 실제로 뭐 인적성 검사를 보겠냐마는 저는 근데 요 정도 느낌은 구단에서 선수를 평가하는데 우리랑 좀 안 맞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걸 감수하고 영입을 한 팀을 우리가 야 이상해라고 할 이유는 없어요. 뭐하러 그렇게 봐. 네. 저도 쿠냐를 쭉 봤지만 네. 이 시기에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던 건 이건 본인 잘못이 맞아요. 네. 근데 커리어 내내 그랬냐라고 하면 사실 그러진 않았거든요. 사람마다 뭐 절대 해선 안 될 실수지만 이런 걸 본인도 이제 반성하고 다시 또 달라진 마음으로 새로운 팀에서 임한다면 이 어떤 논란을 그냥 이전의 과거의 논란으로 또 일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쿠냐가 달라지길 바라야죠. 뭐 한두 번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실수가 다시 안 나오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중에 형철이랑 이제 쿠냐 맨유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온스테인 사실 거의 거피절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쿠냐 플러스 지금 공격수 영입하고 있는 게 오시멘 쪽이 아니라 리암 델랍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리암 델랍이랑 쿠냐는 단군형이 좀 바라던 조합이거든요. 자, 그러면 주원 형이 봤을 때 지금 맨유의 공격진을 본다면 그 포워드 라인의 나머지 한 명 3-4-2-1라고 봤을 때 리암 델랍과 쿠냐 거기에 뭐 마이너가 될지 아니면 가르나초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호일룬 지르크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조합 쿠냐와 델랍과 맨유 주원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맨유는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그죠? 때문에 뭐 괜찮냐 안 괜찮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 그냥 무조건 바꿔야 된다. 누구도 끼워 넣어야 된다. 아하. 그러고 나서 봐야 된다. 라는 거고 쿠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맨유 원한다. 맨유에 대한 애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위기를 보잖아요. 보면은 근데 저 팀 가면 죽음을 죽음대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무주공산이야. 일단 나 주전이야. 이러면 그 팀 가고 싶잖아. 편하니까. 좋죠. 그럼 이거 누가 봐도 맨유죠. 그렇지. 그리고 맨유가 뭐 예전에 쌓아놓은 명성이 없어? 그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나 근데 저기 지금 공격 라인을 보니까 애들이 조금 좀 부족하네. 난 들어갈 수 있어 저기는. 내가 들어갈 수 있네. 이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아모링 감독이 요케레스를 잘 만들어서 썼잖아요. 예. 리암 델랍의 현재보다는 아모링을 만난 뒤에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영입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전과 다르게 이적 시장 작업을 되게 빨리 진행을 하는구나. 그건 잘하는 거라고 봐요. 진짜 잘하는 거죠. 제이든 산초 끌었던 거 생각해봐. 네. 결국엔 이적 시장 다 망가졌잖아. 항상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시간만 보냈던 게 그간의 협상 방식의 네.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일단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리암 델랍은 최전방 공격수, 푸냐는 그보다 한 반 단계 정도 아래인 2선. 플랜이 확실해요. 아모링 체제에서 이런 전술에 이 역할을 해야 될 선수가 지금 딱딱 필요하니까 확실한 플랜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좀 확실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암 델랍과 이 쿠냐 모두 바이아웃이 있거든요. 특히 입스위치 타운이 이제 강등을 당하면서 그쵸. 리암 델랍에게 요구되는 방출 조항이 있을 거야. 네, 그 가격이 좀 더 낮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리암 델랍이 원래 4천만 파운드의 이 이적료가 예상이 됐는데 강등이 됐기 때문에 3천만 파운드로 좀 하락이 됐다. 이런 방출 조항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거든요. 기사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돈을 더 많이 뭔가 줘야 되기보다는 정해진 금액대로 효율적으로 영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영입을 할 수 있는 대상, 현실적인 대상 2명을 확실한 플랜 안에서 골랐다. 네. 전 이거는 이 판단이 정말 이 레퍼토리대로 된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지지를 받을 만한 영입이라고 나쁘지 생각해요. 않다. 네, 절차를 밟아온 거니까. 뭐 아마 맨유가 그래도 좀 더 돈을 쓰려면 아마 매각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래시포드, 제이든 산초, 카세미로, 안토니, 말라시아 거기에다가 호일룬도 판매한다는 얘기가 있고 네. 오나나도 지금 사우디 얘기도 있고 네. 그런 상태라 사실 오나나는 하는 거 보면 이 선수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뿐이지 돈 준다 그러는 클럽 있으면 저는 바꾸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스가 계속 나오는 선수라. 기행이 너무 심해요. 네. 그 FM 기행 지수 있잖아.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이게 사람 시선이 이게 숫자를 그렇게 19라고 나와 있으니까 만점 20에 19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바인드르가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네.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오나나를 색안경 끼고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별개로 리옹전의 실수는 기행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맨유는 지금 이적 시장을 좀 활발하게 보내고 있고 아스날 쿠냐에게 이제 물려서 얘기가 나오는 건 은쿤쿠입니다. 네. 은쿤쿠가 바이에른 뮌헨이랑 첼시에서 이제 아스날로 혹은 첼시에서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링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첼시는 절대 아스날에 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리그에 있는 팀에 팔 이유는 없습니다. 당장 개인적으로는 아르테타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선수의 장점을 잘 보고 데려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조르지뉴도 저는 쏠쏠이 썼다고 생각하고 카이 하베르츠 잘 쓰고 있고 물론 진첸코, 제주스, 스털링으로 생각한다면 좀 아쉬운 게 있지만 저는 은쿤쿠는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준 모습을 본다면 또 아르테타 살려서 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첼시에게 은쿤쿠를 리그 지역 라이벌 쪽으로 보내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저도 이 선수는 아직 봐야 될 여지가 분명 더 많다고 네. 생각은 해요. 근데 모든 영입이 다 그렇지만 결국 걱정되는 면도 있고 은쿤쿠는 그게 좀 명확하죠. 그죠. 결국 부상이에요. 부상. 지금 이 부상에 관련된 소식들을 보면은 22년 11월 이후로 부상으로 인해 총 48경기의 결장. 너무 307일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지난 시즌이죠. 23, 24 시즌에만 4번의 부상으로 48경기를 놓쳤다고 합니다. 뭐 장기 부상이 아무래도 영향을 좀 줬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사실 한번 크게 다쳤을 때 선수한테 누구든 올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내구성에 대한 위험 요소. 네. 아스날도 제가 알기로는 선수 영입할 때 프로필을 되게 많이 보고 면밀히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상 이력을 얼마나 고려했음에도 유력한 영입 후보인지가 좀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꼭 은쿤쿠가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잠재적인 가능성입니다. 첼시에서 계속 못 나왔잖아요. 그죠. 꼭 부상이 아니더라도 네. 컨디션이 괜찮은데도 컨퍼런스만 나오고 리그는 그치. 못 나왔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뭔가 잠재적인 태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추측도 좀 있어요. 이렇게 못 나오는 거 봐서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은쿤쿠 선수에게는 영입 전에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위험 요소다.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은쿤쿠는 뭐 아르테타가 데려온다고 그러면 알아서 잘 쓰겠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이프치히 때 잘했던 거가 왜냐하면 라이프치히라는 팀에 반짝 잘했던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아. 베르너도 그렇고 그 팀이 시스템적으로 잘 네. 돌아가는 감이 있기 때문에 나비 케이타도 그렇고. 네. 그래. 맞잖아요. 그때 케이타 졸라 잘했어요. 야, 전 케이타 그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거 보고 야, 리버풀이 드디어 중원을 완성했다. 네. 넥제. 근데 완전 망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라이프치히 출신 선수들은 조금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첼시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은쿤쿠 링크가 있는 와중에 케빈 더 브라위너 제가 그때 이제 아스날 영입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첼시 사실 케빈 데브라이너가 첼시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가 뭐 잠깐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있잖아. 예전에 그 램파드가 맨시티로 가면서 덜 푸른 심장. 근데 케빈 데브라이너가 첼시로 다시 오면 더 푸른 심장. 근데 이게 맨시티가 어쨌든 팀의 어떤 세대 교체 그걸 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맨시티는, 그래서 네. 그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더브라이너와 이제 이별을 이제 얘기했는데 더브라이너 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잘 얘기가 돼 감독과 아주 단순하게 38라운드 중에 반만 뛰자. 그래. 그러면서 이제 뭐 주급이 내고 조절하고 좀 하면 수당으로 좀 바꾸고. 근데 꽤 잘할 것 같은 거야. 아스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아스날이죠. 저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조절하면? 전 이런 선수가 이전만큼 팀에 영향이 못 끼쳐요. 당연하죠. 그리고 보면 확실히 전보다는 달라. 근데 위닝 멘탈리티와 어떤 그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 이 정도의 SS급 월드 클래스였던 선수는 저는 한 포인트 내지 반 포인트가 모자란 팀에게 확실한 맞아. 이 뭔가를 줄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제가 계속 아스날 얘기를 하는 게 와서 몇 경기 뛸지 몰라요. 또 부상당할 수도 있어. 근데 라커룸에서 영향력. 전 이런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 챔스 한 8강쯤에서 딱 나와서 보여주는 어떤 이런 거. 리그에서 중요한 분기점에서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전 이거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무슨 8485가 아니야. 91이에요. 몸은 망가졌지만 여전히 전 두세 시즌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서 뛰고 나면 졸라 아파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지만. 근데 최근에 나왔을 때 있잖아. 나는 되게 나쁘지 않게 봤거든요. 느낌이 있다고 봅니다. 네, 느낌은 있어요. 딱 플레이 하나하나 봤을 때. 그래서 아스날. 아르테타와 제외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리버풀이죠. 진심이야? 농담이고요. 아니 이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저도 하나 좀 끼얹어야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주급이 걸려요. 되게 고지급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급 조절해야지. 네. 그 아르테타가 그 뱀의 혓바닥입니다. 혓바닥으로 모든 거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PT로 그다음에 전구 키는 거 봤죠? 케빈 더브랜드 저는 전화 한 통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배야 반으로 깎자. 대신에 수당 존나게 붙이자. 골 넣고 어시스트마다 경기 출장마다 수당으로 붙이자. 기본급 낮추고 괜찮잖아. 이렇게 가면 그러면 다음날 이제 MLS행 확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사우디행 그다음에 확정. 진첸코 번호 번호 빼고 케빈 더브라이너 번호 주고 그다음에 맨체스터에 오래 있었잖아. 그러면 저는 잉글랜드 하면 뭡니까? 런던입니다. 런던에 좀 보내면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기튼스 링크가 있어요. 사실 이쪽이 좀 더 저는 현실적인 대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첼시 물론 마레스카도 내부적으로 지금 너무 팀이 어리니까 베테랑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 있는데 뭐 더브라이너의 경우는 파머하고의 역할이 좀 중복되는 면도 있고 뭐 기량이 조금 떨어진 면도 있고 주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있고 나이도 그렇고 현실적이진 않다고 보는데 기튼스의 경우는 지금 20세, 20살이라서 나이도 그렇고 사실 그간의 첼시가 찾아왔던 매물에는 일치되는 면이 좀 많아요. 이 선수의 특징은 일단 진짜 빠르고요. 드리블 좋고 돌파 능력 좋고 왼쪽 윙어로 뛰는데 윙 자리에서 측면의 속도를 더해줄 수 있다는 점 좋은 옵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기튼스를 형철이가 이제 보르센 중계를 하면서 봤겠지만 저는 기튼스를 보면서 느낌이 드는 생각은 딱 약간 그거예요. 되게 기복 있어 보인다. 실제로 맞아요. 네. 누리샤인일 때 잘했어요. 감독이 누리샤인일 때. 코바치가 오자마자 지금 폼이 확 떨어졌습니다. 참 이상하죠? 좋은 감독이 왔는데 오히려 그 아쉬운 감독이 왔는데 샤인 때는 지금 안 좋은데 감독으로서는 안 좋았는데 좋았고 그때는 개인 능력으로 오히려 빛을 좀 냈거든요. 뭔가 지금 이적설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기튼스가 어쨌든 코바치하고의 역할에서 불만을 좀 느끼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이적을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걸 도르트문트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적의 성사 가능성이 분명 있는 선수일 것 같다고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러면 이제 이적률부터 다양하게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성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기복이에요. 요즘은 드리블 할 때도 볼을 좀 많이 끌고 자주 마무리 판단을 할 때 아쉬운 선택들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냥 냉정히 봤을 때 폼이 좋다고 말하기가 좀 힘든 시점에 지금 이 바이노 기튼스 선수가 놓여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려가 좀 되는 면이 있긴 있다.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드리블만 시도해서 단조로운 유형의 선수. 요즘의 폼은 딱 그렇습니다. 첼시는 기튼스랑 링크가 있고요. 토트넘 얘기를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로메로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행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로메로도 당연히 그쪽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느낌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레비가 로메로에게
붙여놓은 이적료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로메로에게 지불하고 싶은 이적료의 갭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설사 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오래 끌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레비는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내고 싶을 거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느 정도 딱 금액 정해놓고 이 정도 안에서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가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어쨌든 로메로가 떠난 시에 누구를 대체자로 데려올 것이냐. 그죠. 뭐 크리스탈 팰리스 마크 게히 이야기가 있죠.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게히 영입도 뭐 당연히 경쟁이 또 따라올 수 있는 거고 높은 이적료도 아마 팰리스가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계약이 근데 작년이랑 다르게 이제는 1년밖에 남지 않은 마크 게이라서 이적료는 이 계약 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언론에서 언급된 것보다는 조금 조정이 되거나 뭐 실제로는 조금 낮게 보는 언론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것 또한 지금 영입이 됐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복잡한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메로는 무조건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이 마음이 뜬 것 같아. 그러니까 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레비라는 사람이 오케이 마음이 뜬 건 알겠어 나가. 근데 쉽게는 못 나가. 우리 돈은 다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나오는 순간부터 어려워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레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감독 썰입니다. 네. 포스텍은 유로파리그 우승과 별개로 짐을 싸야 될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왜 얘기가 다시 나왔냐면 슬롯이 리버풀을 데리고 우승을 하면서 이 얘기가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이었을 때 콘테는 또 지금 세리아로 우승하기 직전입니다. 와, 진짜 리그에 대해서는 근데 그 와중에 토트넘이랑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따냈으나 그 이유는 힘들었고 뭐 언제나 콘테가 떠날 때는 잡음이 나오는 감독이니까 레비도 콘테가 떠날 걸 좀 알았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대체 감독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 당시가 2023년으로 돌아가 보면 유럽 내에서 핫한 감독이 포스텍 그리고 슬롯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서로 진행을 해서 슬롯과도 꽤 링크가 짙었던 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도 다른 바가 있었어요. 저희 영상 찍었어요. 네. 그래서 슬롯 전술 이야기하고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게 생각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만 되다가 페이노트랑 재계약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포스텍으로 선회를 냈고 그 슬롯은 그 후에 리버풀이랑 계약이 됐는데 지금 와서 놓고 보면 포스텍은 지금 토트넘 최근 역사상 가장 최악의 감독이 됐고 슬롯은 클럽의 후위로 들어와서 리버풀을 우승시켰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인간사 선택한 순간에 여러 가지 운명이 뒤바뀌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요 순간 다시 재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토트넘의 선택. 그렇죠. 네. 반대로 이제 슬롯에 리버풀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조명이 안 될 수 없는 건데 이런 거 보면 인생은 줄입니다, 진짜. 네,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 정말 많은 부분이 팀도 그룹도 사람도 많은 게 좀 선택이 갈리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아마 조만간 토트넘은 새로운 줄을 잡을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네. 보면 이라올라, 네. 마르코 실바, 그다음에 글라스너, 그리고 번니를 승격시킨 스콧 파커 네. 이런 감독들이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마르코 실바는 풀럼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감독을 좀 지휘하고 있는데 이 감독은 역시 측면의 트라이앵글 형성을 좀 중시하는 그리고 그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좀 주로 공격 시에 자주 활용하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고 이번에 풀럼이 역전승을 했는데 아다마 트라오레라든지 뭐 스미스 로라든지 이런 선수를 교체 투입을 시켰던 용병술이 경기 승리에 큰 기여를 한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괜찮고 이라올라 이야기는 뭐 항상 나왔었죠. 요즘에는 좀 멀어진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왜냐면 요즘에 본머스는 또 이전 같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일단 이라올라는 토트넘하고 링크는 계속 있었지만 근데 이라올라가 아마 토트넘보다는 본머스에 잔류하는 쪽을 선택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스콧 파커는 일단 토트넘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를 좀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번니를 데리고 승격을 했는데 바로 이적을 한다? 좀 느낌은 없어요. 마레스카처럼 혹시 갈 수도 있긴 하고 그렇긴 하죠. 레스터 승격시키자마자 바로 팀을 옮겼으니까. 근데 스콧 파커가 저도 사실 번니 경기는 올 시즌 쭉 보진 못했는데 실점을 진짜 안 해요. 안 했거든요. 네, 진짜 최소 실점 팀이고 이게 지금 리그 선두 경쟁자인 리즈랑 비교해도 실점이 정말 적은 팀이 번니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점유율 기반의 통제력이 대단하다. 볼을 오랫동안 점유하기 때문에 뭐 상대에게 쉽게 위기를 주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너무 신중한 경기를 해서 이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루하다. 창의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이게 정말 좀 경기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드는지는 저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축구를 했을 때 토트넘의 네. 성적이 좋았거든요. 맞아. 오히려 최근 10년간 그 토트넘을 봤을 때 포스텍은 지금 뒤 없이 축구하다가 좆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도 팩트 체크는 안 됐고 그냥 이 현지의 그렇다는 어떤 얘기가 있다. 그들을 긁어온 거라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로만 좀 봐주면 될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 감독이 이제 새로운 팀을 맡게 된다면은 뭐 본인의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타일을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와야 아는 건데 어떤 감독이 오든 지금 감독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토트넘이. 그치. 네, 어떤 감독이 오든 그래도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최소 3년은 네. 보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질 타이밍도 다 이상했어. 그러니까요. 무리뉴, 콘테 다 그랬고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땐 누누도 나가가지고 잘 되는 거 보면 물론 반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토트넘은 신중하게 데려와서 신중하게 쓰고 신중하게 보내야 돼요. 뭔가 다 그 계획이 축구적인 계획이 아니라 그냥 재정 계획에만 맞춰져 있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데리고 온 것 같아. 괜찮아. 유로파 정도만 있으면 돼. 근데 이제 그 정도 생각만 가지면은 이제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경쟁 팀들이 빡세졌으니까. 10년 전이랑 지금의 프리미어리그는 경쟁의 구도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글라스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와봐야 아는 거죠. 와봐야 사실. 아는 거야. 와봐야 진짜. 아는 거죠. 네. 아니, 왜냐면 토트넘이 뭐 콘테, 무리뉴 다 겪었어요. 그 사람들이 따낸 트로피를 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감독들이야. 근데 말로를 봐봐. 안 좋았잖아. 다 안 좋았죠. 와봐야, 결과적으로. 와봐야. 네. 그래서 토트넘의 감독은 누가 되더라도 와봐야 아는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볼 2편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리버풀 우승을 축하를 드리고 오늘 이어서 K 있고 K는 또 이제 뭐 아쉽지만 또 하나의 족적을 남긴 광주 얘기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서울 요즘에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전북은 올라가고 있고 울산 답답하고요. 답답하죠. 네, 화납니다. 대전 계속 1위고 맞습니다. 얘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SL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우 형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네. 촬영은 오늘 하고 내일 업로드가 되겠지만 그거까지 함께. 코파 결승 얘기도 아니, 있을 근데 거잖아요. 맥토미는 뭐야? 그 맥중사 씨. 진짜 갑자기. 대박이야, 아, 물론 이제 계속 잘 뛰고 있었지만 또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계속- 경쟁에? 네, 불을 확 땡겼어. 네. 지금 나폴리는 승리하고 인테르는 지면서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동률이 아닙니다. 맥토미 덕분에. 그래. 너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지금 부정적인 이슈의 중심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또 SL에서 안 할 수가 없고 이번 주는 챔스와 유로파 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또 그렇게 히든볼 쭉 진행이 될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